최근 한국을 이긴 걸로 생각했던 일본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와는 다르게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특히 국제 무대에서 뜻밖의 한국의 패배를 당해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한일전들이 무엇이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 공항에 치열했던 한일전. 폴란드는 최근 신공항 컨설팅 관련한 분야를 다양한 국가에 오퍼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시아의 허브라고 불리는 나리타 공항을 앞세워 한국과 최종 경쟁까지 남아있었는데요. 공항에 관한 컨설팅 자문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500만 달러 내외로 큰 계약건은 아니었으나 앞으로 전세계 신공항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프로젝트 자문이 공항 건설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니 이러한 컨설팅은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페루의 신공항 사업은 그러한 좋은 예인데, 한국은 컨설팅부터 해서 운영 대행과 건설까지 페루 공항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공항 부지를 활용해 스마트 시티까지 건설하고 도시 계획까지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또한 컨설팅 수주가 누적이 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신공항에 제출할 수 있는 이력서가 두툼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더욱 신뢰를 보내는 계기가 되는 셈이고, 실제 이러한 과정이 현재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아시아의 허브이자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막판까지 두 나라가 경합을 하게 되자 내심 일본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폴란드 공항 측은 공항의 노하우와 운영을 맡기는 쪽을 인천공항에 손을 들어주며 계약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천공항은 공항 노하우 자체를 수출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매우 성과가 좋았습니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터키 등 수많은 신공항에서는 인천공항의 편의성과 운영 노하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의 허브로 불리우던 일본이 이러한 경쟁에서 밀리는 게 추세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가격이 싸니까 기술의 일본을 제쳐두고 인천공항을 택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폴란드는 또 공항 하나를 버리게 됐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계약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반응했죠. 그러나 이에 관해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의외로 한국 편을 들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뉴스가 나오면 비판 일색이거나 독특한 해석을 하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나리타 공항에 관해서는 사실 인천공항이 승자라며 여러 가지를 봐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인천공항에 가봤지만 훌륭했다. 나리타 공항이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몰리는 시간대에 너무 불편하고 입국 시간도 길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리타 공항의 다양한 불편한 점에서 애초에 공항 부지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리타 공항의 알바끼 문제가 결정적으로 동선이 길어지며 시간을 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오랜 신사를 철거하는 데 실패하여 알바끼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큰 비행기가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는 활주로가 있고 결국에는 공항을 많이 돌아가서 터미널을 20분 이상 이동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리타 공항이 제대로라고 하더라도 공항 주변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에 나리타 공항 근처의 치바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서 거의 한 달간 정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당시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도 거의 3일가량 발이 묶여 많은 승객들이 노숙한 상황도 나왔죠.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형 태풍을 맞은 인천공항은 전철이 끊겼지만 몇 시간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시에 공항에 재난이 있을 때 대응하는 속도나 운영 노하우 등도 인천공항이 압도하는 것입니다. 재난 복구만큼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이제 한국의 발전 앞에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굳이 일본이 아니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공항 컨설팅 분야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 한국을 손들어줬다. 한국이 일본의 코로나 대응에 뒤졌다는 것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현재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을 전혀 다르게 대해서 일본에서는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코로나 시대에 살기 좋은 국가 순위를 매겼는데 일본이 2위, 한국이 4위를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4위한 것은 둘째치고 일본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1위가 뉴질랜드, 3위는 대만인데 2위가 일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고려해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사실이죠. 블룸버그는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이상인 53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인구당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백신 공급 계약 체결 건수, 검사 역량, 이동 제한 정도 등 10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매일 감염자가 2,000명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임에도 불구 중증 환자는 단 331명밖에 없는 것이 2위에 랭크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논의된 백신 계약 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일본이 최종 2위를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의 방역은 공산주의식 통치로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인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을 두고 인권에 문제가 있는 나라라며 일본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데 한국에서는 강제로 국가의 추적을 당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은 국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를 가진 민주주의 나라에 점수를 높게 준 게 당연하다면서 일본은 국민의식이 높아 개인 방역 위생이 철저하고 한국처럼 눈에 불을 켜고 방역을 강요하지는 않음에도 이 정도의 코로나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게 아니냐면서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한국의 사생활 침해 논의는 6개월 전에도 유럽에도 있었지만 결국 현재 유럽의 모습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어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방류하려고 하는 등 일본이야말로 과연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방역은 알다시피 자유로운 가운데 민도가 높아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방역을 어느 정도 손을 놔버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무너질 수는 없으니 스가 체제 이후에 더욱더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PCR 검사량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히 아파도 약 먹고 집에 있으라는 게 대부분이죠. 따라서 무증상이라도 양성 판정만 나오면 격리하여 입원시키는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룸버그 평가는 또 다른 미국 기자의 평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마저 6개월 만에 한국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최근 일본 지사를 방문하면서 일본의 자가격리 조치가 매우 엉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갔다는 기자는 한국과 일본은 입국 과정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은 비슷했지만 한국은 집에서 몇 발자국만 떨어져도 전화가 오며 철저한 자가격리로 통제하고 감시하지만 일본에서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거나 그 무엇을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며 이런 식의 관리는 국경을 개방한 일본에서 코로나 폭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CNN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상당히 숨겨져 있다고 상당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미국 당국의 보도는 더욱 그러한 점을 드러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개월여 만에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경계 상황을 낮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한 것이죠. 물론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별 검토를 통해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발령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관계가 가장 좋다 생각하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당황스럽죠.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최근 다양한 면에서 경쟁하는 국면에서 만나고 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가 올해의 여성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발표한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중동 최초로 화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UAE 첨단 기술부 장관이자 UAE 우주국 의장을 맡고 있는 사라 알 아미리를 비롯해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아그네스 차우, 베이징에서 새로 만들어진 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운동가 중 한 명, 15세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그녀는 그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중국과 맞서 싸운 전설적인 여자 주인공 뮬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도 BBC가 선정한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BBC는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사냥꾼이다. 현재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수장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매일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알려주었다 보도했고, 정은경 본부장은 수상소감으로 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데 헌신해온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며 모든 공을 의료진들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취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주간화사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미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에 올림픽 개최는 더 이상 어렵다 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 남은 건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본 정부 발표는 내년 1월쯤이 될 것 같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쯤이 데드라인이다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예상 규모보다 무려 5배가 넘는 30조 원을 투입해 도쿄 전역에 경기장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도쿄올림픽을 준비했고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추가로 3조 원을 투입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올림픽에 완전히 취소되려 하고 있습니다. IOC가 더 이상의 연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제 다음 올림픽은 2022 베이징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앞으로 일본이 직면할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IT 조사업체 포멀하우트 테크노솔루션스가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2를 분석한 결과 원가는 373달러인데 이 중에서 27.3%가 한국산이었다. 미국산은 25.6%, 일본산은 고작 13.2%에 불과했다 보도했습니다. 아이폰의 한국산 부품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애플이 12 시리즈 전 기종의 LCD 대신 OLED 패널을 전면적으로 택했는데 스마트폰 OLED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이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겨우겨우 버텨왔던 일본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 단 한 장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 언론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니케이는 OLED는 원래 일본의 소니나 파이오니아가 먼저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금은 한국 브랜드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산 부품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2조 원 가까이 쏟아부어 재팬 디스플레이가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성장하기를 바래왔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제품을 썼다가는 애플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를 극도로 꺼려했던 일본,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성향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눈 씻고 보려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소니 스마트폰, 샤프 스마트폰, 후지츠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세계 1위인 삼성의 스마트폰보다 더 잘 팔렸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브랜드가치, 기술력, 디자인 격차가 나면서 일본인들조차 한국의 핸드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멀티미디어 리서치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일본에서 팔린 스마트폰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이 3위를 차지했고 2위를 기록한 소니도 순식간에 따라잡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스마트폰을 심하게 차별해왔습니다. NTT 도코모는 아이폰에 보조금 72만원, 소니 엑스페리아에 52만원을 지급한 반면 삼성에는 고작 1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과 일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왔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벌어져버린 디자인과 기술 격차로 이러한 일본의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한국의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오토블로그는 기아차의 K5는 경쟁 모델인 혼다 어코드와 토요타 캠리보다 완성도가 높다.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라며 일본 차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했고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는 한국의 K5가 중형 세단의 스타일 기준을 높였다. 흥미로운 LED 헤드램프와 특별한 질감의 그릴이 이목을 끈다 보도했습니다. G80에 대한 극찬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카앤드라이버는 럭셔리 4도어를 위한 극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대담한 외부 스타일링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전했고 전문가들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라고까지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SUV GB80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게임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레서스가 경쟁에서 밀린 것은 물론이고 감히 제네시스의 비교 대상이 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브는 GB80의 실내 소음을 측정해보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60보다 겨우 1dB이 더 크다. 제네시스 GB80은 최고급 리무진 마이바흐급 정숙성을 보유했다 전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 때를 제외하며 엔진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없는 차다 극찬했습니다. 이에 현재 GB80을 구매하기 위해 2만 명이 줄을 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토요타의 주력 모델인 캠리는 기아의 K5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현대의 제네시스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았던 미국에서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독자 116만 명을 확보한 The Stray Pipes가 공개한 GB80 리뷰 영상에는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SUV를 싫어하는데 이 차는 심각하게 살까 고민 중이다. 현대와 기아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진지하게 나는 제네시스를 꼭 살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혼다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자동차 회사를 본 적이 없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해냈다. 제네시스 디자인을 BMW 인테리어 디자인을 평범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이 독점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던 세계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모델 Y의